또한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RWA 사업을 공식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동안 이 금융권이나 투자를 하는 분야 쪽에서 RWA 도입을 많이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 깨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유주입니다. 오늘은 쟁글의 애널리스트 세 분 모시고요. 주요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쟁글 리서처 최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쟁글에서 리서처로 근무하고 있는 황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쟁글 리서처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쟁글 최다 인원 참여예요. 네, 근무 시간에 지금 나오신 걸로 아는데 그럼 사무실은 누가 지키고 있죠? 저희 또 훌륭한 개발자분들과 네. 또 남은 리서치 팀원분들께서 네. 회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가상자산 트렌드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반감기 이후에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 측과 수요 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급 측의 경우는 일단 반감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루에 채굴되는 양이 감소하니까 채굴자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줄어드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영세하거나 좀 작은 채굴장들은 좀 대형 채굴장들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반감기가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반감기니까 무조건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반감기 이후에 수요가 얼마나 이끌어질지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라면 다행히 이번 연도 초에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내러티브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에는 오히려 약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3월에 고점을 갱신하고 그 이후에 계속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제 고점 대비 약간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중동에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으로 인한 이슈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때마침 5월 1일 날 발표한 4월 미국 고용지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때마침 어제 저녁에 발표한 CPI가 전월비가 3월 대비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7%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비트코인 이제 매크로 이슈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앞으로는 비트코인 수급이 좀 개선되면서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기관 차원에서는 계속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이제 디젠 분들이 더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나면 다른 알트 이제 뭘 살까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사실 가장 많이 후속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네트워크 중에 하나가 이제 솔라나인 것 같은데 솔라나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가장 최근에 이제 네트워크 안정성 이슈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용자분들이 겪는 솔라나 트랜잭션 불안정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상반기에 이용자분들이 많이 겪으셨을 문제는 바로 트랜잭션 승인 후 트랜잭션이 블록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디파이 사용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었는데 이게 지갑 UI상에서는 승인이 되었지만 실제 블록에 당길 때 기준에는 거래 조건에 맞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즉 트랜잭션이 블록에 들어갈 경로를 찾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트랜잭션 페일이 아니라 트랜잭션 드랍 문제라고 솔라나 재단에서는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그 블록체인에 블록이 생성되는 게 중단된 문제는 2월 6일에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약 1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이제 블록체인이 멈췄던 사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블록체인 구조 자체의 문제보다는 솔라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에 있었던 오류 문제였습니다. 제가 솔라나 리서치를 좀 했었을 때 주로 솔라나에 있었던 블록 중단 문제는 솔라나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상의 문제나 아니면은 스팸 트랜잭션들의 증가로 인한 그냥 네트워크 혼잡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의 이슈로 조금 축약이 되는데, 네, 이렇게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오류 문제들로 발생하는 것은 원인이 명확하니까 솔라나 재단에서는 이제 VC 점프 크립토와 함께 파이어 댄서라는 새로운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 파이어 댄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재구성해서 CPU당 초당 100만 건의 트랜잭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로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GK 증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밸리데이터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 밸리데이터 재시작 단계에서의 그런 시간을 크게 줄여서 이런 밸리데이터 사이드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도 많이 해결하고 있어서 이렇게 솔라나의 네트워크 안정성이 점차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기존 기업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슈는 네트워크 안정성이었기 때문으로 이런 점이 만약에 향상된다면 앞으로 기업에서도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솔라나는 수수료가 저렴해서 항상 스팸 트랜잭션이 많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블록 스페이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블록 스페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많은 트랜잭션을 다 담지 못하고 트랜잭션이 드랍되는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라나는 계속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로컬 피 마켓이라고 디파이에서 트랜잭션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증가하더라도 NFT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고, NFT 시장의 트랜잭션이 늘어나서 수수료가 올라가도 디파이 마켓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어 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라이어리티 피라고 이더리움처럼 돈을 조금 더 내고 트랜잭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되었습니다. 또 스팸 트랜잭션을 거르기 위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차츰 솔라나도 스팸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해결돼 나가면서 사용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픈 AI가 AI 붐을 일으키면서 블록체인에도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AI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전 최근에 가장 인기 있던 분야인 생성형 AI가 제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되게 발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블랙박스 현상, 그리고 롱테일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롱테일 문제는 주류 정보들만 계속 채택되면서 주류 정보들만 중요해지고 소수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정보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인센티브 모델을 도입하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온보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롱테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블랙박스 현상은 생성형 AI의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사용됐고 데이터마다 어떤 가중치를 사용해서 결과값이 도출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생성형 AI 모델 학습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목시켜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그 불투명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지금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블록체인 AI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비트텐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비트텐서는 지금 현재 AI 시장이 GPU가 되게 부족하고 또 소수의 미국에 있는 소수 핀테크 대기업을 위주로 모델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트업들은 실제로 AI 학습을 하기 비용 때문에 너무 어렵고 GPU를 구하기도 어려워가지고 AI 모델을 구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트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AI 모델 자유시장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누구나 와서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수취할 수 있고 또 요금을 제공하고 거기 있는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비트텐서라는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메인넷들이나 이제 재단에서도 이 워낙 AI가 핫하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AI 쪽은 챗GPT라는 이제 명확한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어제였었나요? 그제였었나요?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와도 격차를 또 한 번 다시 확 벌려놓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그 AI가 실용화되고 있는 속도에 비해서 사실 아직 블록체인은 좀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아직은 느껴지는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잡히는 앵글은 있겠지만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 분 중에서 블록체인이 실질적으로 AI에 쓰이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제약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뭐 금방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등등의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좀 공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AI 시장이 지금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폭 향상되면서라고 생각합니다. GPU라든지 HBM 같은 기술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니까 AI가 발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이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와 정반대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봤을 때 컴퓨터로 하면은 8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AI 학습이 이더리움에서 하면은 80시간 정도 걸리고 비용도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AI 학습을 시키기란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서 딥핀이라는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오넷 같은 프로젝트들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유휴 컴퓨팅 파워 소스를 활용해서 그 컴퓨팅 파워를 모아서 AI 학습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AI 시장이 블록체인과 결합이 돼서 프로덕트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진 않고, 먼저 딥핀이 활성화되면서 AI 학습을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이제 그런 다시 블록체인과 AI의 시너지가 다시 재점화될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은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AI도 사실 뭐 80년대, 60년대, 1980년대, 60년대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온 와중에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해서 상승한 만큼 사실 블록체인과 AI 결합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해요? 근데 사실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뭔가 늘 테마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네. AI는 워낙 핫한 데다가 웹3도 뭐 관심이 많이 가진 영역인데, 주변 애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좀 더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실제적인 기대감이 좀 더 많은 편인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기대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수의 프로젝트들이 그냥 AI만 붙이고 홍보를 하면은 갑자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이미 정점 조금 지나가는 느낌은 있는데, 밈코인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되게 많았고, 누구인지 실명 거론을 하긴 어렵지만 저희 회사에 있는 그 다른 애널리스트 하시던 분도 밈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막 저랑도 이제 막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밈코인 열풍이 좀 어떤 양상인지도 궁금하고, 왜 그렇게 생기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밈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밈은 사용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이나 SNS 등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나 짤이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밈이라고 하는데, 이런 밈을 바탕으로 이름이나 아이콘 등을 코인에 넣어서 이제 찍어낸 것이 바로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밈코인의 상승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이르렀는데요. 이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커뮤니티에 에어드롭이 되거나 아니면 퍼블릭 세일을 통해서 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밈코인이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 빌더들이나 이용자 사이에서도 의견 충돌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한쪽에서는
밈코인이 아무런 유틸리티나 내재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퍼블릭 세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공개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투기성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그런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밈이라는 것을 내가 좋아해서 살면은 이건 자기의 선호에 기반한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밈코인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나 이걸 통해서 크립토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유동성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밈코인에는 그 프로젝트마다 백팀이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가치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밈코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딱 내놓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어떤 커뮤니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밈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팬층들이 실제로 크립토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제 자금을 또 끌어왔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제 지인도 깨똑프사에 강아지 사진을 올려놨길래 새로 키우는 강아지냐고 했더니 봉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애지중지 아끼면서 막 가즈아를 외치고 있던데 그만큼 대세구나 밈코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대표적인 주목할 만한 밈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체인별로 약간 유행하는 밈코인들이나 그런 메타들이 약간 달랐는데요. 저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솔라나 체인 쪽에 있는 밈코인들이었습니다. 일단 솔라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빌더나 이용자들이 굉장히 체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참여자들이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네트워크 성능 이슈나 이런 실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계속 체인에 기여를 하는 바가 좀 컸었는데 솔라나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봉크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봉크도 이제 솔라나 체인 쪽에 있는 밈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그 시장에서 탑 20 정도 그 코인들을 봤었을 때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그런 강아지 테마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런 그 봉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강아지 테마의 밈코인인데 이것에 대한 스토리는 FTX 이후에 솔라나 체인과 생태계가 약간 좀 침체된 분위기를 가진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이 해당 연도 크리스마스 때 봉크 토큰이 그 솔라나 이용자들에게 에어드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크라는 하나의 홀더 커뮤니티를 구축했던 점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주피터 쪽에서 런치패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서 주 토큰을 에어드랍하기 전에 웬이라는 밈코인도 또 한번 사용자들에게 에어드랍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피터 런치패드의 런치 전에 그 실험용 밈코인으로서 주피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토큰 발행 전에 그런 기대감이나 커뮤니티 구축 그리고 사용자 풀을 또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회사 내 분위기에서는 어때요? 밈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가요? 저희도 밈코인 트레이딩을 자주 하고 어떤 네. 것들 하고 계세요? 저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솔라나 생태계 그 솔라나 폰을 구매하면 또 그거에 대한 밈코인 에어드랍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의 관점으로 떨어지는 밈코인들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택스 체인에 있는 또 밈코인들이 있는데 그 비트코인 관련 생태계에 있는 뭐 첫 밈코인이다 약간 이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밈코인들을 들고 홀드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 분들 카톡프사에 아니죠? 저희는 그 텔레그램 부사랑 아, 트위터 부사는 네. 그 밈코인의 사실 경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갔었는데 그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도지코인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밈코인이라기엔 너무 오래됐고 이제 너무 안정적이라서 밈코인이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도지도 비교하면서 많은 그 비트코인은 왜 밈코인이랑 뭐가 다른 거냐, 사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차이가 있냐라고 해서 사실 밈코인의 원조는 비트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비트코인도 초기에는 이게 무슨 디지털 화폐냐, 이거는 진짜 그냥 사기다, 무슨 가치가 있냐. 저 또한 그렇게 믿어왔었고요. 하지만 저희 모두 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비트코인도 그 가치를 점차 인정받고 있고,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도 뭐 한간에 아직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이제 그러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러한 비트코인에 이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밈코인들 일부는 또 나중엔 근본이다라는 또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한테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던 분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작을 때는 모두 밈코인이다. 그게 커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유해지고 하고 이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자산성이 높아지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탈피를 해서 자산이 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비슷한 시각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좀 넘어가서 우리가 STO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작년 크립토 윈터 때 얘기가 정말 많이 됐었고, 뭐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됐었는데, 오히려 STO 자체만으로 봤었을 때는 뭐 증권 토큰이다, 토큰화 증권이다 등등은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리얼 월드 에셋인 이제 RWA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WA라는 거는 간단히 이제 어떤 거고, 요즘 RWA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RWA는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사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인프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그 블록체인에 이제 오프체인의 자산을 온체인에 기록을 해서 사용자들이 그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RWA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비대칭성이 좀 컸었던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프라이빗했던 금융 쪽에 있었던 분야에 도입되었을 때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액 결제나 그런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RWA를 통해서 기존 시장보다 좀 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나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O도 RWA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RWA 시장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이나 마스터카드, 시티 등이 현재 그 프로젝트 가디언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자산 토큰화나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투자를 블록체인 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들을 지금 테스트 중이고, 또한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RWA 사업을 공식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동안 이 금융권이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야 쪽에서 RWA 도입을 많이 눈여겨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라고 지금 주요한 은행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컨소시움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며칠 전에 출자금 100억을 전부 납입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나 어떻게 이 RWA 사업을 구축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RWA 도입이나 이런 정책 같은 것들도 조금 주목할 만합니다. 한 가지 리스크라면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추진되어 있고 현실 세계의 자산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RWA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뭐 특정 뭐 어떤 상품보다는 상품의 형태로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예를 들어서 ETF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다양한 자산들을 담아서 그 바스켓을 이제 ETF로 발행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수많은 형태, 사실 제약이 오히려 더 없어진 형태로 발행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럼 생각해 보면은 RWA처럼 다양한 상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자산이 나오면 기존 주식 시장에 있는 ETF라던가 아니면 뭐 레버카운트 상품 같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땐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기반으로 하거나 부동산 혹은 채권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RWA도 있지만 향후 사람들이 좀 더 블록체인이나 RWA에 대한 지식이 좀 더 깊어지고 이제 주요 금융사들이 이런 RWA 상품을 많이 홍보한다면 이제 만약에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의 투자처들도 훨씬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 상에 있는 그 상품들 중에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품들은 현실 세계와 연동된 상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자들이 향후 RWA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RWA는 또 한 번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들도 사실 조금 더 그 MZ 세대들 입장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토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이 좀 남다른 수익률을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RWA 상품이 기존 토큰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희처럼 크립토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RWA에 대한 투자 수요를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비트코인도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잘 사지 못하는 그런 게 그 수익률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그런데 또 그런 기존의 웹2 투자자들이 조금씩 들어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가 있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려보자면 그러면 똑같이 기초자산이 같은 건데 RWA 형태로 발행된 것과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서 산다라고 하면 어떤 걸 사실 것 같으세요? 거래소에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사실 것 같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가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요. 코인 쪽으로 넘어온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은 거래를 하고 나면 그 돈을 바로 인출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틀 정도 있다가 돈을 꺼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RWA 같은 경우도 현행 지금 거래되는 코인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면 이제 만약에 거래를 해서 바로 그날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이런 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도 RWA를 더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뭐 리도라고도 부르고 라이도라고도 부르고 로켓풀 같은 계속 얘기하는 이제 리퀴디티 스테이킹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이겐레이어, 이제 스웰 등 이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까지 이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 사고들도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LSD 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까지 이어진 이제 디파이 전체의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 리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이야기 전에 아이겐레이어가 어떻게 그 리스테이킹을 제공하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이겐레이어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인프라에 있는 뭐 DA, 스토리지, 브릿지, 오라클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보안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를 아이겐레이어는 리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요. 이더리움에 예치되어 있는 이더리움 ETH를 통해서 한 번 더 재활용해서 ABS 검증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리스테이킹을 이용해서 활용해주고 있는데요.
스테이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검증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추가적으로 ABS의 검증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리스크로 생각되는 점이 현재 ABS들이 그 리스테이킹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보안을 가져올 때 하나의 풀을 공유하는 형태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 이더리움을 리스테이킹 한다고 쳤을 때 가나다라는 ABS가 3이더, 3이더, 4이더로 이렇게 이더리움이 분산되는 형태가 아니라 10이더를 통째로 공유를 하는 형태라서 10이더를 리스테이킹하면 ABS 가나다도 12더, 12더, 12더의 보안을 그대로 공유받는다는 지금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보면 하나의 ABS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리스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ABS에서 슬래싱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다른 ABS들까지 연쇄 청산이 일어나거나 그 연관되어 있는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청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겐 레이어 측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이더리움은 디파이가 활발하지만 블록체인 쪽엔 디파이 서비스가 거의 없는 편인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리디티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그 자유롭게 본인의 그러한 니즈에 맞는 디파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스크립트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스크립트 언어의 특성상 이런 뭔가 자유로운 코딩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해서 그래서 확장성이 좀 이더리움 대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해서 디파이 시장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은 크지 않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에 대해서 현재 그 두 가지 정도 방향으로 지금 비트코인 디파이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적인 업그레이드, 예를 들면 텐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의 이용성이나 확장성을 늘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BRC 표준, 그 다음에 룬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자체적인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현재 너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나머지는 레이어 2, 이더리움에서 이제 이어지는 레이어 2 그러한 내러티브를 이어받아서 너네 이제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스마트 컨트랙을 우리 체인에서 처리한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에다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하자. 약간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디파이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이더리움 기반의 NFT, 뭐 퍼지 펭귄, 아주키 등의 최근 성과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네. 퍼지 펭귄은 되게 귀여운 펭귄 이미지의 NFT인데요. 펭귄 모양의 IP를 기반으로 토이 산업에, 인형 산업에 진출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인데요. 아마존이랑 월마트에서 판매를 하면서 되게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월마트 출시 이틀 만에 50만 불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도 게임스탑이랑 그 타겟 등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계속 매출을 올려가고 있고 최근에 CEO가 한 발표에 따르면 1년도 안 돼서 100만 개가 넘는 인형을 판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인형 토이 산업을 통해서 웹3를 어둠션을 위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외에도 퍼지 월드라는 그 메타버스와 게임 산업에도 조금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키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NFT 프로젝트인데요. 애니메이션과 의류 산업으로 진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엠부시라는 글로벌 그 의류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서 꾸준히 의류를 계속 출시하고 있고 2주 전에 8분짜리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 되게 높은 퀄리티로 인해서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고 그 출시가 되고 나서 가격이 한 30%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몇 안 되는 이더리움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NFT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핑크퐁, 뭐 뽀로로 이런 거 NFT 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뽀로로를 잘 모르더라고요. 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의 무언가를 또 NFT 네. 하면 한국에서 굿즈, 뭐 인형 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왜 그런 시도는 아직 없을까요? 한국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더 큰 IP를
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거에서 퍼치펭귄에서 뭐 타겟, 아마존, 뭐 월마트 그리고 뭐 게임스탑 이런 데서 출시해서 인형을 많이 판 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인형을 많이 판 거랑 NFT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퍼치펭귄이 강조하고 있는 게 심리스한 웹3 경험인데요. 그 인형을 구매하면 안에 QR코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 퍼치월드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그 아이템을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그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인형을 구매해서 자연스럽게 퍼치월드로 들어와서 그 아이템을 사용해서 게임을 하고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할 수 있게 그 퍼치펭귄이 지금 사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NFT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퍼치펭귄이 인형이 많이 팔리기까지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 활용이 많이 되기보다는 네, 이제 인형이 팔리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활용 방안에 있어서 뭐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메타버스에서 만들어준다거나 등등의 뭐 아이템 거래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웹3 활용성이 높아진다라고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그 IP를 가지고 있는 많은 회사들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벤치마킹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BAYC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BAYC가 메타버스 게임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었는데요. 조금 커뮤니티 반응이 되게 조조한 낮은 퀄리티의 계속 게임을 내다 보니까 되게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안 좋은 평을 듣고 있는 상태고 이제 BAYC는 물이 갔다, 한철 지났다, 너무 늙은 꼰대 같은 NFT다 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조금 가격이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 쪽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하면은 이제 오디널스 기반으로 이제 인스크립션 쪽도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제 뜨거운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 그 인스크립션 기반이랑 그 이더리움 NFT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비트코인 인스크립션에 관심을 가지는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 이더리움의 NFT와 비트코인의 NFT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NFT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이제 토큰화를 한 다음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이미지를 매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NFT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 그래도 비판점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 뭐 클라우드 저장소가 만약에 다운되면 그러면 그 토큰에 대한 이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넌 펀지블 토큰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에 직접 그 컨텐츠를 아예 새겨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보니까 비트코인이 코인 중에서는 제일 근본이라고들 하는데 이거 보니 NFT에서마저도 비트코인이 근본의 이런 타이틀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 좀 주목을 받은 것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만 사용되다 보니까 그 전송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던 것이 이제 인스크립션이나 뭐 BRC 표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관련 트랜잭션이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그 지연되거나 그 블록을 생성하는데 이슈가 생기니까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생겼었고요. 또 이에 반대로 비트코인의 이런 사용성이 늘어남에 따라 채굴자의 수익이 증가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러한 인스크립션이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블록체인 메인넷은 이더리움인데 또 비싼 수수료와 트랜잭션 속도로 인해서 아발란체 그리고 앱토스와 같은 대체 레이어 1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들의 특징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켓캡 중 비트코인 다음이라는 그런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디파이, NFT 등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1초당
15개의 트랜잭션들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가끔 트랜잭션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그 금액, 저희가 보내려는 금액에 비해서 몇만 원 정도 더 그 가스비를 내야 할 정도로 그런 이용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 대표적으로 모듈러 솔루션들과 모놀리틱 솔루션으로 이제 나뉩니다.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그 트랜잭션 처리 과정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솔루션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모놀리틱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기존의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처리 과정들을 다 수행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체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틱 솔루션에 해당됩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EVM 호환되는 메인 네트워크인 C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발란체는 여기에 더해서 서브넷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서브넷은 각각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신만의 체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메인 네트워크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각각 사용자들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만큼 그런 지연 시간이나 그런 값비싼 비용 없이 각자의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가용성 측면에서도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 더해서 메인 네트워크에 공개되지 않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숨기거나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이나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EVM 호환되진 않고 그 블록체인 구조를 크게 바꾼 경우에 들어가는데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무브라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하기도 했고, 팀원들의 대부분이 그 메타, 즉 페이스북 출신의 그 DM 프로젝트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블록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페이스북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목표로 여러 가지 구조를 많이 바꿨는데, 대표적으로는 블록 STM이라고 트랜잭션을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서 1초당 10만 개의 트랜잭션들을 1초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나 개발자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렇게 서브넷이나 병렬 처리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대체 레이어원들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블록체인 프로덕트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대체 레이어 1에서도 많이 빌딩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대체 레이어 1들만 해도 종류가 되게 많고, 나는 이런 면에서 이더리움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라이얼로지였었나? 그 겪고 있는 그 세 가지 모순점에서 각자 무게를 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근데 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L2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는지, 그 L2들의 성격과 그 가지는 그 포지셔닝이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제 방금 주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경우 크게 4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행 레이어,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 합의, 마지막으로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면 모놀리틱 방식은 이 4가지를 다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해서 직접 거래를 체결을 하고 기록을 할 수 있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레이어 2를 넘어가기 전에 레이어 1은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뭐 이더리움과 이제 대체 레이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뭐 솔라나 같은 경우만 봐도 일단 그 거래가 중단되거나 이렇게 뭔가 지연되는 그런 불안정한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체 레이어들에 대한 검증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답션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체인의 중단 없이 가장 오래 사용된 게 이더리움인데,
이런 서비스들이 끊김없이 계속 이어지려면 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이제 챙기면서 속도를 또 챙기려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검증이 안 된 체인으로 가고 아직 저쪽은 자본도 아직 많이 있지 않은데 일단 자본이 많이 있고 검증된 이더리움에서 무언가를 해보자 라는 시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2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단계 중에서 실행 단계를 이제 레이어 2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쪽은 이제 그쪽만의 레이어 2 체인만의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빠르게 그거를 처리를 하고 그거를 모아서 이제 그 모은 데이터를 압축을 한 뒤에 이더리움으로 올리자. 그래서 이더리움의 보안을 상속받아서 속도는 높이면서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전략을 채택한 레이어 2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라고 하면 주목받고 있었던 그 L2들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그 명실상부 지금 레이어 2 TVL 가장 높은 그런 프로젝트는 지금 아비트럼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보시면 그 레이어 2 체인마다 각자 정해놓은 이제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해서 본인들이 설정해놓은 그런 스테이지를 완수하면 그 레이어 2로서의 그 진정한 레이어 2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레이어 2 체인 중에선 지금 아비트럼이 가장 그 빠른 스테이지로 개발적인 선두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스트가 이제 최근에 그 에어드랍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이 토큰이 나오는 거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기대를 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멘틀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멘틀 같은 프로젝트는 왜 기대가 되냐면 그 앞서서 얘기했던 아이겐 레이어 관련해서 그 멘틀은 그 마지막에 그 DA, 데이터 가용성 레이어를 그 이더리움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이겐 레이어에 있는 아이겐 DA를 사용하는 모듈러 방식의 레이어 2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틀의 이러한 그 부분이 뭔가 생태계를 확장함에 있어서 아이겐 레이어와 함께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L2 좀 알겠다. 이제 L2도 좀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긴 하는데 이 업계의 어떤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L3가 또 나왔어요. L3는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L3도 어찌 보면 사실 확장성에 또 확장성을 더해가는 건데 조금 더 이런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좀 특화된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아비트럼에서 아비트럼 오르빗을 사용해서 레이어 3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비트럼 오르빗을 사용해서 레이어 3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본인들이 만든 그런 토큰으로 그 아비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가스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체 토큰을 이제 가스비로 사용하고 하는 방식은 이제 자기네 서비스에서 일어났던 모든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모아서 그 레이어 2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레이어 2에서 그것을 받아서 레이어 1으로 옮긴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간에는 그 압축을 2번 이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뭐 안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금 개발과 논의도 한창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얘기하면 지금 L3가 개발되면서 논의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확장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L2 아비트럼에서 여러 디앱들이 런칭하게 되면 그 네트워크 리소스를 서로 나눠서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독식해버리면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인데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비트럼 오르빗을 사용해서 L3를 런칭해버리면 그 네트워크 리소스를 독식하면서 그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경쟁 구도 없이 자체적인 안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L4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이에 대한 논의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최근에 트위터의 한 개발자분의 말에 의하면 레이어 4까지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인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어서 레이어 4까지 갔을 때 그것이 주는 경제적인 효용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L3도 하는데 L4 얘기까지 나왔었다니 참 대단히 선구적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계속 오늘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L2를 말씀 주셨던 건 대부분 이더리움 생태계 위주로 주셨던 것 같고 다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L2들도 똑같은 이제 관점에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어떤 분위기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두 가지를 뽑자면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그리고 스택스 이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상태 채널, 이제 스테이트 채널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비트코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느리고 이제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 거래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끝나고 나머지 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스택스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스택스가 자체 이제 스택스 메인넷과 함께 그 클러리티 언어를 사용하는 메인넷을 이제 개발을 하였고 그 클러리티를 이용한 그런 스마트 컨트랙을 사용해서 뭐 디파이도 구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그 비트코인이 그 조금 더 호환성을 더 갖춰서 스택스 메인넷 위에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더리움에서 봤던 레이어 2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와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최근에 그 루트스톡이라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또 있고 리퀴드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토큰까지 나온 멀린 네트워크도 이제 레이어 2를 표방하면서 이제 자기네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다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이제 모은 것을 비트코인에 올리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쟁글 애널리스트 세 분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 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 깨기 이슈 체크를 통해서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 깨기 시즌4 웹3 이슈 체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